한 달에 45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둘이 한 집에서 사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 병원비, 식사비, 이것저것 합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제 이름은 정희숙, 올해 74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복지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봤죠. 늘 노년은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제가 막상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열해 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반으로 잘린 듯했죠. 남편과 함께 웃던 식탁,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거실,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밥은 혼자 먹고 말은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습니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유가 고립이 되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건 70세를 넘기고 나서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정 선생님, 앞으로는 무릎에 물이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지내지 마세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세면대를 붙잡아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지금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새벽 2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윤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낯설고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늘 옳은 말을 합니다. 엄마, 요양원엔 간호사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단어가 들렸어요. 관리.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라는 말, 정말 내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한 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일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그 불빛이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괜찮냐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요양원 평균 비용 월 350만 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고용할 때 썼던 돈은 450만 원. 도대체 노년의 안전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정말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 안전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의 값을 치르고 있다. 그날부터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 노년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돈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진 않더군요. 간병인이 곁에 있어도, 자식이 전화를 걸어도 그들의 마음은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함께 숨쉬는 온기였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관계를 살 수는 없다는 걸. 돈으로 간병인을 부를 수는 있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걸요. 그때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노년은 뭘까?
요양원의 침대 위 안정감일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일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어요.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4보 50만 원을 쓰던 여자가 이제는 30만 원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정이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분노.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윤정이는 나를 걱정하는 거겠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 그 두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윤정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보세요. 같이 지내보면 요양원 갈지 말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결국 가방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만 넣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짐은 제가 들게요. 딸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제 방이 마련되어 있었죠.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내 공간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는 예의 바르고 손주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자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귀찮을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튿날 아침, 윤정이는 출근을 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점심을 챙기려다 멈췄어요. 이건 딸의 냉장고야.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결국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기 속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시험 기간이라서요. TV는 조금만 작게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TV를 아예 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집안의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윤정이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날 위해서라지만 결국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정아, 엄마 전주로 내려갈게. 왜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좋아. 내 방식이 편해. 윤정이는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불편했을 거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KTX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들. 그 모든 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네 길을 가도 돼.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쳐 있었고 창가의 화분들이 나를 맞아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이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 주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전주의 집은 변한 게 없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창가의 화분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을 떠나 있었다기보다 삶의 중심을 잃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간병인이라도 두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무릎이 불편하고 밤마다 불안이 밀려오니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처음 한 달만 해보세요. 엄마가 불편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윤정이는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간병인은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는데 식비를 조금만 더 올리시면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그 말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검소하시네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렇게까지 아끼시면 제가 밥하는 맛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TV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면서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결국 2주 만에 간병인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금세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같이 산책 좀 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주 후 이 일은 저랑 안 맞아요. 라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드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음도 돈도 버티지 못하겠구나. 간병인을 그만둔 다음 날 윤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그냥 혼자 있을게. 간병인 없이도 괜찮아. 엄마, 정말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요양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또 요양원이구나.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양원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얀 복도, 반짝이는 바닥, 직원들의 미소. 하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자 직원이 말했어요. 선생님, 아침 7시 기상입니다. 8시에 식사하시고 10시에 체조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루가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지는구나. 내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반대편엔 치매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와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요양원은 이상할 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다음날 체조 시간이 되자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조하러 나오셔야죠.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없구나.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곳이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3일째 되는 날 가방을 쌌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기간이 안 끝났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택시 창문 너머로 요양원이 멀어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다시 내 삶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고 싶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나답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 그 결심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다고 느껴졌다. 누군가의 규칙이 아닌 내 리듬에 맞춘 공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따라왔다. 이제 정말 혼자다. 그 사실이 벽처럼 다가왔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간병인도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모두 실패했다. 남은 선택지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단지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썼다. 1. 안전하게 살 것. 2. 외롭지 않게 살 것. 3. 경제적으로 유지할 것. 그 세 줄이 내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되었다. 먼저 안전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어두운 복도, 높은 찬장. 모두 내게는 위험이었다. 그래서 스마트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딸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다. 처음엔 허무했다. 내가 이제 기계에게 생명을 맡기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안심이 됐다. 다음은 생활. 스마트 스피커를 설치했다. 불 꺼줘. TV 켜줘. 오늘 날씨 어때? 음성으로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신기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다. 75세의 손끝에서 기술과 연결되는 감각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기계는 내 말을 잘 듣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여전히 괴로웠다. 국물 소리조차 공허했다. 그때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윤순자 씨를 만났다. 나보다 2살 많았다. 어머, 정 선생님. 요즘 혼자 계시죠? 네, 그냥 버텨요. 그 말에 순자 씨가 웃었다. 우리도 다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싫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 좋네요. 무릎은 좀 어때요? 그렇게 단순한 대화가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일주일쯤 지나 순자 씨가 제안을 했다.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외롭다는데 한번 모여볼래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가슴이 뛰었다. 그래, 함께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5명이 모였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의 여자 5명.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다들 혼자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달랐다.
이 된장국 맛있다. 아, 이 반찬은 어디서 샀어요? 웃음이 나왔고 누군가는 눈물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느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 후 우리는 규칙을 세웠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돌아가며 한 명이 밥을 준비한다. 나머지는 밑반찬이나 재료를 챙긴다. 밥값은 공동으로 계산한다. 첫 달엔 어설펐지만 점점 손발이 맞았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된장을 만들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 후로 또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 단톡방에 인사를 남기는 것.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병원 가요? 그 메시지가 늦어지면 서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괜찮아요? 왜 답이 없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무섭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규칙은 나를 묶었지만 이곳에서의 약속은 나를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함께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저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병원도 함께 다니고 가끔은 여행 계획도 세우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갈 때도 같이 가면 어때요? 혼자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누군가 진료를 받을 땐 나머지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 약은 식후에 드시래요? 아니면 식전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서로의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의료비를 줄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사소한 증상도 놓쳤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언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오늘 약은 꼭 챙기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사고를 막기도 했죠. 그 다음은 경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비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모두의 지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땐 식비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었는데 공동 식사로 줄이니 2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건 단지 외로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부담을 나누는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밥만 같이 먹지 말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옛날 이야기 잘해요. 손주들한테 자주 들려줬거든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거 해요. 요즘 아이들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날 바로 우리는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교실, 월 2회, 참여비 5,000원. 첫날엔 아이 셋이 왔습니다. 손주 같은 얼굴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반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후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새 이야기 교실은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국 할머니의 이야기 교실, 아이들에게 인기. 그 기사를 보고 윤정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아닌 존경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수입표를 받습니다. 이야기 교실 월 20만 원, 공동식 생활비 절약 3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입 15만 원, 총합 65만 원. 그 숫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자부심이었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내 일상을 찍어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찍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영상 좋아해요. 처음엔 카메라 앞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입니다. 오늘은 혼자 밥을 안 먹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회를 넘기지 못했지만 댓글 한 줄이 달렸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 영상 잘 봤어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각자의 재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정호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전화 단톡방엔 인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무릎 괜찮아요? 이 몇 줄의 문자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하루를 엽니다. 누군가 답이 없으면 즉시 전화가 옵니다. 언니, 괜찮아요? 왜 연락이 없어요? 단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점심엔 누군가의 집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전을 부칩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내일은 내가 해볼게요. 그 웃음소리와 밥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혼자일 때는 조용했던 부엌이 이제는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후엔 각자의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 교실을 열고 순자 씨는 바느질 강좌를 합니다. 손재주 좋은 분은 손가방을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합니다. 그 수입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손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고추장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 이런 소소한 말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살 땐 매달 80만 원이 넘던 지출이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비는 공동으로 나누고 공과금도 균등하게 부담하니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노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나누고 아플 때는 함께 병원에 가주고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서 나눴습니다. 건강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니 식습관이 규칙적이 되었고 산책도 함께하니 운동량이 늘었습니다. 병원을 함께 다니며 초기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걸 나는 75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저녁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한국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시니어 코하우징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모델이 정착됐고, 덴마크와 미국에서는 노년층의 40%가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고독사는 30% 이상 줄고 의료비는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일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세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도움도 아닌 함께 사는 용기가 진짜 노후의 답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밤마다 나 혼자 살아도 될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언니,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 밤마다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 새벽이 되면 시계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 그리고 아침이 와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한 분들, 혹시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74세 수면의학 전문의 윤전국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을 못 자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다들 그렇다잖아.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장이 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장을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김순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원장님, 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서 시계를 보고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새벽을 맞으셨죠. 낮에는 멍하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친구 생일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구나.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에만 회복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든 사이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뇌도 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 부족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라도 8시간 이상 숙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고 환경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주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난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분은 2주 동안 제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잠자기 전 TV 끄기,
핸드폰 멀리 두기, 조명 낮추기,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하기. 불과 10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잤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사람의 뇌는 밤이 되면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그 신호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 끊임없는 뉴스, 스마트폰 불빛, 이 모든 게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잠은 멀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가 아직 시간이 아니야 라며 계속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수면장애의 시작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를 보며 느낀 건 이겁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낮엔 빛을 보고 움직이며 밤엔 어둠 속에서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쉼의 신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수면장애는 몸이 보내는 경고문입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듣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잠이 바뀌면 내일의 기분도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어떻게 꺼졌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잠이란 건 사실 굉장히 정직한 친구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스스로 찾아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문을 열어줘도 들어오지 않고 불을 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이 깊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새벽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면 졸음이 오고 아침이 밝으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 10시만 돼도 스르르 눈이 감겼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신호등이 켜져야 잠이 드는데 그 불빛이 희미해진 셈이죠. 그리고 요즘엔 그 희미한 불빛마저 우리 스스로 꺼버립니다. 스마트폰, TV, 형광등 같은 인공 조명이 그 주범입니다. 우리 눈에는 망막이라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망막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역할뿐 아니라 빛을 통해 뇌에게 지금 낮이야 혹은 밤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 이 태양빛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밤 10시에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뇌는 착각합니다. 아직 낮인가 보네. 멜라토닌 나올 필요 없어. 그 순간 수면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잠이 안 와서 그냥 TV보다 졸리면 자요. 그분의 패턴을 살펴보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그건 잠이 아니라 피로에 의한 실신이에요. 몸은 자고 싶지만 뇌는 아직 깨어 있어서 억지로 꺼지는 겁니다. 이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으셨죠. 그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기 전 1시간 동안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노란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셨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10시 반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분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아이 같았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빛이 줄어들면 다시 나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 몸을 두면 몸은 알아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이 다시 잘 나올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1. 밤엔 빛을 줄이고 아침엔 햇빛을 보라.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불빛을 피하세요. 대신 아침엔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세요. 낮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밤엔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2.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멜라토닌은 시간의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시간엔 자야 해 라고 기억합니다. 3. 식사와 카페인을 조절하라. 커피, 녹차, 초콜릿, 심지어 콜라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멜라토닌은 다시 춤을 춥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잠은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만 더 어둡게 하고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때 멜라토닌이 속삭일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푹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아, 오늘은 진짜 잘 잤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스스로 압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체 시계, 즉 바이오리듬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엔 혈압을 올려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고 저녁엔 천을 낮춰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바늘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몸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자야 하는지를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영주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늘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늦게 자도 꼭 그 시간에 깨요.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요. 그분은 자신이 새벽형 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체 시계가 새벽 4시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스스로 잘못된 시간에 맞춰져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은퇴 후엔 일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잠깐 자고 밤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결국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그 결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밤에도 각성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많은 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질 때 몸은 이미 피곤한데 뇌는 오히려 활발해집니다. 수면은 내려가는 과정인데 스트레스는 뇌를 계속 켜는 신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결국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층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70대 정영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면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끊기지 않으면 뇌는 결코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후 하는 한숨이 아니라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이제 쉬자고 인식합니다. 둘째, 감정의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게 밤에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걱정 노트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짧게 적는 겁니다. 오늘도 잠이 잘 올까 걱정된다. 내일 병원비가 부담된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뇌가 그 걱정을 종이에 넘겨준 거죠. 셋째, 낮에 활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몸을 쓰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피곤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몸이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잠들 이유도 없는 거죠. 잠은 노동의 보상입니다. 몸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친구예요. 73세 김병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뉴스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뉴스 대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3주 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저녁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렇듯 몸의 시계는 빛, 리듬, 감정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몸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만약 그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다면 그날 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불을 끄고 아침이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을 뜨며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잘 수 있나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잠은 환경이 만든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건 환경의 힘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수면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자야 해 라는 신호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졸릴 때 자지 말고 자야 할 때 자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릴 때 자요. 안 졸리면 그냥 TV보다 자요. 하지만 그건 몸의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졸릴 때 자면 오늘은 새벽 1시에, 내일은 11시에, 그 다음 날은 2시에 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병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난 새벽 2시가 돼야 겨우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권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무리 졸려도 낮엔 누워있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너무 피곤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고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진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빛과 어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은 어둠이라는 신호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최대한 줄이세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스탠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는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건 진짜 잠이 아니라 피로로 인한 쓰러짐입니다.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나고 불을 꺼도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김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시다 새벽 2시에야 잠드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라서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즐거움은 낮에 찾으셔야 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 대신 쉼을 주셔야 내일이 편안해집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드라마를 저녁 8시까지만 보시고 9시부터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세 번째 비결은 저녁 이후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식사와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저녁 식사를 7, 8시에 하고 과일이나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게 일상인 분들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밤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식사나 카페인은 위를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위장은 일하고 있으니 뇌도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70대 조복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밤에 커피 안 마셔요. 낮 3시쯤 한 잔 마시는데.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까지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한 잔이 숙면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베개만 닿으면 잠이 와요. 커피 하나 줄였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비결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은 천이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깊은 잠이 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성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밤 족욕을 10분만 하고 다리를 살살 주무르셨죠. 그 결과 평생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그분의 눈빛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책 한 장, 조용한 음악, 혹은 하루의 감사를 기록하는 노트. 이런 작은 의식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멜라토닌을 깨웁니다. 이 5가지 비결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돈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이야. 그때 진짜 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잠의 리듬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기계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미 오늘 밤의 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으로 빛을 보면 뇌는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순간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0시에 졸음이 찾아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엔 약보다 햇빛을 먼저 드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10분만 쬐세요. 밖에 나가 베란다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간단히 산책하셔도 좋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이 오늘 수고했다는 느낌을 받아야 밤에 깊이 잠듭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손주와 함께 놀기. 이 모든 게 최고의 수면 준비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잠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한 활동은 몸의 천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3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의 햇빛과 움직임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자야 합니다. 2030분 이내라면 뇌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사라집니다. 낮잠이 길면 몸은 이미 회복했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밤에는 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박성희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에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낮잠은 30분만 자세요. 그 대신 낮잠 전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빛을 보면 몸은 아직 낮이야라고 인식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지키신 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 10시 전에 스르르 잠들고 새벽까지 깨지 않았죠.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이것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을 눕히기 전 마음을 눕히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을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이제 밤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소리를 멈추세요. 뉴스, 드라마, 유튜브 같은 자극적인 소리는 뇌를 계속 깨웁니다. 대신 잔잔한 클래식, 자연의 소리 혹은 조용한 명상 음악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소리는 당신의 호흡 소리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 리듬에 뇌가 맞춰지면 어느새 잠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하루 잘된 일 1가지, 감사한 일 1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줘서 기뻤다. 햇빛이 따뜻해서 좋았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수건으로 감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중심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불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 그때 몸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제 푹 쉬자.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며칠 후 아침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진짜 잠을 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회복장치이며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는다는 건 하루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잠 좀 못 자는 게 뭐 그리 큰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잠을 잃는 순간 인생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번은 78세 정동철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었죠. 이젠 일도 안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엔 포기합니다. 그분의 눈은 피곤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빛, 규칙적인 산책, 저녁 식사 시간 조절,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한 루틴, 그 단순한 4가지였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는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그 미소는 40년 동안 일하던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잠을 되찾고 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지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회복하고 기억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돈되는 삶의 재부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1. 아침 햇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2. 낮에는 몸을 움직이기. 3. 오후엔 카페인과 과식 피하기. 4. 밤 10시 이전에 조명을 줄이고 마음을 쉬게 하기. 5.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기억할 겁니다. 이제는 편히 자도 괜찮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매일 밤이 기다려진다. 그 밤은 고요하고 따뜻하며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휴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오늘은 걱정 내려놓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속삭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참 잘 잤다.